엄마, 이번에 받은 5억 있죠? 그 돈, 저 주세요. 네, 어머니. 그거 다 가지고 계시면 뭐해요? 저희 주시면 손자 영재학원도 보내고 유학도 보내고 하면 어머님도 좋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자, 이제 76입니다. 제가 살아온 길을 천천히 되돌아보며 느꼈던 것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자 해요. 이렇게 나이가 들고 보니 정말 많은 일들을 겪었어요. 때로는 행복했고, 또 때로는 많이 아프기도 했죠. 제 인생의 여정 속에는 웃음과 눈물이 모두 녹아 있답니다. 여러분과 이런 제 삶의 단면을 공유하면서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나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젊었을 때는 부족함 없이 유복하게 자랐어요. 부모님께서 사랑을 듬뿍 주셨고 먹고 사는 걱정은 전혀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환경에서 컸죠. 그런데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나서 모든 재산을 오빠가 가져가면서 저는 혼자 힘으로 서야 했습니다. 결국 무일푼으로 서울로 올라와야만 했어요. 낯선 도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건 정말 힘들었지만 그러한 시련 속에서도 저는 제 인생의 반쪽을 만나게 되었죠. 제 남편입니다. 그와 함께하면서 저는 다시 행복을 찾았고 우리 아들 태민이도 태어났습니다. 그때의 행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남편과 저는 아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서울의 명문대에 보낼 정도로 열심히 뒷바라지를 했고 사회에서도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했죠. 아들이 성장해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남편과 함께했던 그 시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남편이 암 진단을 받은 후 제 삶은 크게 변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자야, 나 너무 미안하구나. 내가 더 오래 살아서 너와 태민이를 지켜주고 싶었는데. 여보,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당신만 포기하지 않으면 나도 끝까지 당신 곁에 있을 거예요. 남편은 3년 동안 암 투병을 했고 저는 그의 곁에서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병원을 오갔습니다. 남편의 치료를 위해 그동안 모아둔 돈도 모두 써버렸습니다. 그렇게 아끼고 모아둔 돈이었지만 남편을 지키기 위해서는 망설일 이유가 없었죠. 미자야, 이젠 정말 힘들다. 나 없이도 잘 지낼 수 있겠지? 우리 태민이 잘 부탁해. 그러나 결국 남편은 제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후 홀로 남겨진 저는 아들을 바라보며 버티고자 했습니다. 이후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 저는 가진 노후 자금을 대부분 결혼 자금으로 내놓고 싶었지만 남편의 병원비로 인해 1억밖에 해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치료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아들에게 충분한 결혼 자금을 지원해 줄 수 없는 현실이 너무나도 가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아들은 저를 이해해 주었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더 많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알지만 이 정도로도 충분해요. 엄마가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해오셨는지 잘 알고 있어요. 태민아, 엄마가 더 많이 해주고 싶었는데 이렇게밖에 못 해줘서 미안하구나. 너에게 더 많은 걸 해줄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엄마, 미안해하지 마세요. 아버지 치료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잖아요. 엄마가 우리를 위해 얼마나 애쓰셨는지 잘 알아요. 저희는 충분히 행복해요. 그 금액이 제 마음을 무겁게 했지만 그래도 아들이 이렇게 말해주니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잘 살기를 바라며 그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아들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잡았죠. 그렇게 아들이 떠나고 저는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진 노후 자금을 대부분 결혼 자금으로 내놓았지만 아들이 결혼하고 나니 저와는 점점 멀어지더군요.
그 아이들이 원하는 건 독립된 삶이었어요. 아들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손주를 보고 싶어도 그런 기회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아들은 독립적으로 살아가며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있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과 며느리의 삶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가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죠. 가장 마음 아팠던 것은 처갓집과의 차별이었습니다. 처갓집은 아들 부부에게 더 많은 금전적 지원을 해주었고, 아들은 그쪽에 더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제게도 최선을 다했지만 제가 가진 것보다 처갓집에서 더 많은 걸 해주었기에 저는 뒤로 밀려난 것 같았습니다. 태민아, 이번 주에 아버지 제사인데 올 수 있겠니? 엄마, 어쩌죠? 이번 주는 장인어른 생신이라 처가에 가야 돼요. 정말 미안해요. 그리고 사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제사를 잘 안 지내잖아요. 저희도 제사를 없애는 게 어떨까요? 태민아, 그건 내 아버지 제사야. 그렇게 간단히 없앨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엄마, 솔직히 말씀드리면 엄마 돌아가셔도 저희는 제사를 지내지 않을 거예요. 요즘 시대에 맞지 않아요. 엄마도 이제 앞으로 제사를 지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부담스럽고 엄마도 힘드시잖아요. 그렇게 아들은 남편의 제사조차도 오지 못했어요. 장인어른 생신 때문이라더군요.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많이 실망했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저에게 손주를 좀 돌봐달라고 부탁했어요. 며느리가 복직을 하게 되면서 아이를 돌볼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엄마, 미정이가 곧 복직하는데 아이를 봐줄 사람을 못 구했어요. 아이 돌봐줄 사람 구할 때까지만 엄마가 좀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너희 장모님은 뭐 하시고 나한테 부탁하니? 장모님은 허리도 안 좋으시고 아이 돌봄 구해주시기로 했어요. 비용도 대주신다고 하고요. 그래. 그럼 돌봄 구할 때까지만 봐줄게. 저는 힘들었지만 아들이 부탁하는 일이니 거절할 수 없었죠. 매일 아들네 집으로 갔지만 거기서도 저는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며느리는 저에게 안방 문을 열지 말라고 하며 딱 잘라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 안방은 제발 들어가지 마세요. 저희 부부 사생활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어머님은 아이방이랑 거실에서만 계시면 돼요. 청소도 빨래도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애만 봐주세요. 제 살림인데 남이 건드리는 거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당황했지만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마치 손님처럼 그 집에서 행동해야 했고 제 자리도 점점 좁아지는 것 같았어요. 집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이었고 그들이 허락한 만큼만 제게 공간이 주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고 저는 나도 이 가족의 일부가 맞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안사돈이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마치 작은 새처럼 구석에 앉아 있었고 안사돈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집안을 돌아다녔어요. 그분은 주방에도 들어가고 안방에도 들어가고 손주를 안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제 위치가 얼마나 다른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안사돈이 집안을 자유롭게 드나들며 즐거운 표정을 짓는 동안 저는 그저 그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아이고, 사돈. 손주가 정말 예쁘죠? 손주 보시니 참 좋으시죠? 네, 그렇죠. 사돈 우리 미정이 복직해서 손주 봐주신다고 정말 고생 많으세요. 저희 집에서는 우리 사위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사돈이 사위를 이렇게 예의 바르게 잘 키워주셔서 저희한테도 잘하고 우리 딸한테도 정말 큰 힘이 돼요. 사위가 글쎄 지난번 장인 생신이라고 안마의자를 들여줬다니까요. 제 허리도 안 좋고 하니 저희 부부같이 쓰라고요.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아, 그래요. 저희 아들이 잘했네요. 그런 아들 하나 갖고 싶었었는데 딸 둘밖에 못 낳았지 뭐예요. 그래도 우리 사위가 아들처럼 해주니까 든든해요. 저는 안사돈의 말을 들으면서도
어딘가 처량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안사돈이 이야기할 때마다 그 속에 감춰진 저와의 차이를 느끼게 됐고 저는 그저 억지로 미소만 지었습니다. 안사돈은 제 옆에 앉아서 계속 집안에 대해 이것저것 말하며 슬쩍 제게 말을 건넸습니다. 사돈, 그런데 저희 미정이가 결혼할 때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뭐 어머니도 사정이 있으셨겠지만 그래도 요즘 다른 집들 보면 아들이 결혼할 때 집은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사위도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저는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최대한 예의를 지키며 대답하려 했습니다. 내전에 남편 치료비 때문에 돈이 넉넉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했지만 그래도 부족했던 것 같아요. 물론이죠. 사도. 저희도 다 이해는 해요. 그런데 요즘에는 다들 결혼할 때 많이들 해주니까요. 뭐, 이제는 다 지나간 일이긴 하지만요. 저는 그 대화에 반응하며 최대한 예의를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나는 이 집의 손님일 뿐이구나 하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내가 이 가족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얼마 후 며느리가 왔고 저는 아들 집에서 나왔습니다. 집에 가는 중 아들이 전화가 오더군요. 엄마 장모님 오셨다면서요? 그래. 별 말씀 없으셨어요? 응, 엄마, 기분이 왜 안 좋으세요? 아니다. 장모님이 무슨 말씀하셨길래 그러세요? 너, 네 아버지 제사도 오지 않으면서 장인어른 생신에 안마의자 해드렸다며? 그리고 니네 장모가 니네 결혼 때 집 안 해준 걸로 이야기하더라. 내가 뭐 그러고 싶어 그랬니? 이해한다면서 할 말은 다 하더라. 엄마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안마의자는 제가 처가에 잘 보여야 되잖아요. 결혼할 때 집도 해주셨으니 제 입장도 이해해 주셔야죠. 너는 내가 돈 한 푼 안 준 것처럼 말한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냥 그만큼 많이 해주셨으니까 저희도 그만큼 잘하려는 거죠. 그 말은 내가 1억밖에 안 줬으니까 나는 그 정도로만 해준다는 소리야? 근데 네가 그 정도는 했니? 아니, 엄마, 왜 그러세요? 됐다 끊자. 그렇게 씁쓸하게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전 재산을 내주었는데 금액이 더 적다는 이유로 아들 부부에게 눈치만 보며 살아야 하니 억울했습니다. 어느 날 전 계단에서 다리를 헛디뎌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큰 부상이 아니길 바랐지만 통증이 너무 심해 혼자 일어서기도 힘들었죠. 이대로는 병원에 가는 것도 어려워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민아, 엄마가 다리를 다쳐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정말 혼자 가기 힘들구나. 엄마, 지금 장인어른 모시고 병원에 가야 해서 오늘은 힘들 것 같아요. 미정이에게 대신 부탁해 볼게요. 저는 속이 상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서 며느리를 기다렸습니다. 며느리가 대신 와주긴 했지만 그녀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고 저를 마치 짐이라도 된 듯이 대했어요. 어머니 병원 다녀오면 제발 좀 조심하세요. 저도 일도 있고 바쁜데 이렇게 갑자기 와야 하면 곤란해요. 저는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숙이며 며느리 차에 올랐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도 며느리는 계속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러다 아들과 통화하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다음부터는 자기가 가도록 해. 내가 왜 여길 와야 돼? 아니, 자긴 아빠한테 잘 보여야 되는 입장이고 난 어머니한테 잘 보여야 될 일도 없고 아무튼 다음부터는 나 부르지 마. 이번이 마지막이야.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이 가족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는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현실이 너무나도 서글펐습니다. 그동안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왔던 제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오랫동안 연락이 없었던 오빠의 아내로부터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오빠가 세상을 떠나기 전 저에게 해준 말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가져갔던 부모님의 재산 중 일부인 땅을 제 앞으로 해놓았다는 것이었어요.
오빠는 저에게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떠나기 전에 그 땅을 저에게 돌려주기로 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땅은 오랜 시간 동안 잊고 지냈던 것인데 이제야 오빠의 아내가 그 이야기를 꺼내며 연락을 준 것이었죠. 그 땅은 시골에 있는 작은 땅이었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그 가치가 많이 올랐다고 했어요. 그 땅의 시세가 5억 원이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오랜 시간이 지나 5억 원이라는 큰 재산을 다시 받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들어온 큰 돈에 저는 무척이나 놀랐고 한편으로는 이 돈으로 조금이나마 제 삶을 나아지게 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도 품었죠. 하지만 그 소식이 아들의 귀에 들어가면서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갑자기 저에게 너무나도 다정해졌어요. 결혼 후 한 번도 외식을 하지 않았던 아들이 갑자기 저를 식사에 초대하고 병원에도 데려다 주는 등 살가운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죠. 엄마, 요즘 건강은 좀 어떠세요? 제가 모시고 가서 맛있는 것도 사드릴게요. 저는 처음엔 정말 기뻤어요. 아들이 이제야 제 진가를 알아봐 주는 것 같았고 그동안 느꼈던 소외감이 조금씩 해소되는 듯 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아들이 제게 다가와 말을 꺼냈을 때 그 다정함의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 이번에 받은 5억 있죠? 그 돈, 저 주세요. 네, 어머니. 그거 다 가지고 계시면 뭐해요? 저희 주시면 손자 영재학원도 보내고 유학도 보내고 하면 어머님도 좋지 않으시겠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그저 돈이 필요했던 것이었어요. 제 마음은 참으로 무거웠습니다. 그동안 나를 찾아온 이유가 이 돈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그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그러나 저는 여전히 아들을 사랑했기에 그저 차분하게 물어보았습니다. 너는 전에 나한테 1억밖에 안 줬다고 그만큼만 효도한다고 했잖니? 그러면 내가 이 돈을 주면 너희가 처갓집에 하는 만큼 나한테도 그렇게 해줄 수 있겠니? 아들과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제사도 같이 지내고 병원 갈 때마다 데려다 주고 내가 너희 집을 마음대로 드나들어도 되는 거니? 이제 그렇게 해도 되는 거야? 아들과 며느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금 돈 주기 싫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가방에서 현금을 꺼내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자, 여기 100만 원이다. 요 며칠 나 밥 사주고 병원 데려다 주고 하느라 고생했으니 그만큼 줄게. 이게 너희들이 좋아하는 계산법 아니니? 예전 같았으면 큰 돈이 생기면 무조건 아들에게 주었을 거예요. 아들의 얼굴에 미소가 떠오르길 바라는 마음에 그저 기쁨으로 모든 것을 내어줬겠지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돈을 준다고 해서 대접받을 거란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런 아들일 뿐이었죠.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해 이 돈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제 삶을 지키기로 했어요. 오랫동안 아들을 위해 살아왔던 제 삶을 돌아보며 이제는 그 희생의 대가를 기대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혔어요. 아들은 저를 무책임하다고 비난하기도 했지만 그런 말에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아들의 삶에 간섭하지 않고 제 노후를 위해 독립적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동안 아들을 위해 모든 걸 바치며 살아왔지만 그 대가로 돌아온 것은 소외와 무관심뿐이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돌아오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의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상처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고 제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희생만으로는 결코 사랑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요.
희생이 때로는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 대가를 기대하게 될 때 그 희생은 우리 자신에게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남은 삶은 평화롭고 조용하게, 그리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롯이 저 자신을 위해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소중히 여기세요. 스스로의 가치를 지키며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 지켜주지 않아요. 이제 저는 제 삶을 온전히 제 손에 되찾아오기로 결심했습니다. 남은 삶은 저를 위해 저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려고 해요. 여러분도 그러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자신을 존중하며 자신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